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10페이지. 이제 재배 해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데, 그냥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번에 작물 조건과 작물이 선택되어 있는데, 작물을 재배할 때는 당연히 어떤 기후 조건이나 토지 조건, 이런 환경적 요소, 기후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환경적 요소에 적합한 그런 작물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1번의 기후 조건 보면, 기후 조건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봐서 둘째 줄 오른쪽에 산간지대는 냉해 때문에 벼의 재배가 불안정하다. 그러나 감자와 같은 저온 작물의 재배로는 적지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비가 적게 내리는 건조지대에서는 고구마와 같이 뿌리가 깊게 분포되는 작물이 유리하다. 그리고 같은 곡물 중에서도 메밀, 기장, 피는 건조한 기후에 잘 견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기후 조건과 작물의 특성과 잘 비교해서 그 적절한 기후 조건이 갖춰지는 그런 작물을 재배를 해야 되겠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게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요게 시험에 가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줄 그을 것은 산간지대는부터 기후에 잘 견딘다까지 밑줄짝. 그러니까 산간지대는 좀 춥단 말이지. 냉해 때문에 벼는 안 좋고 감자가 적당하다. 그리고 산간지대는 감자. 뭐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겠네. 그 다음에 건조지대는 고구마 같은 작물이 유리하고, 메밀, 기장, 피 같은 것은 특히 건조한 기후에 잘 견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건조지대에서는 고구마, 메밀, 기장, 피. 이 정도. 그 다음에 토양 조건. 자, 토양 조건도 그 둘째 줄 오른쪽에 보니까, 토양 조건은 많은 경우에 개량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배에 알맞지 않은 지역도 재배 적지로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농기구의 종류에 따라서 토지의 한계 경사도가 다르지만 보통 15도 이내면 작업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랬지. 그런데 토양 조건 자체는 기후 조건과는 좀 달리, 기후 조건은 인간이 이걸 바꿔놓기 상당히 힘들지만은 토양 조건 자체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가 너무 급하면 농기구를 사용해서 경사를 좀 완만하게 할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토양에 대해서도 산성이다, 알카리성이다 이런 데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산성의 경우는 알카리성을 약간 토양에 흡착시킨다든지, 또는 알칼리는 산성 성분을 흡착시킨다. 이래서 중성화시키거나 약산성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그지? 자, 어쨌든 가능하면 토양 조건도 잘 맞는 그러한 작물을 재배하는 게 좋겠지만, 기후 조건과는 달리 토양 조건에 이와 같이 약간 인간의 힘에 의해서 개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계의 재배 현황 1번에 세계적으로 작물 생산의 주를 이루고 있는 곡류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곡류 중에서도 밀, 배, 옥수수의 생산이 가장 많기 때문에 세계의 3대 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밀, 배, 옥수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밀, 배, 옥수수. 이것은 세계의 3대 작물이다. 이렇게 3대 작물. 자, 그래서 밑줄 그을게. 1번에 세계적으로 작물 생산의 주를 이루는 것은 곡류이다. 밑줄 딱 끄시고, 그 밑에 오른쪽에 밀, 배, 옥수수의 생산이 가장 많아 세계의 3대 작물이라고 한다. 밑줄 끄시고. 그래서 밀, 배, 옥수수 세계의 3대 작물. 밀, 배, 옥수수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둘째 줄에 쌀은 아시아 생산량이 세계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래서 쌀은 주로 아시아에서 많이 생산되는구나. 그래서 아시아 국민들이 쌀을 주식으로 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쌀은 아시아 생산량이 전 세계 생산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 밀은 북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의 주 작물이다.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유럽, 오세아니아 이런 데는 밀을 주식으로 하고 있지. 그래서 밀은 북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의 주작물이다.
다음에 옥수수는 쌀과 밀 다음으로 중요한 작물로 식량뿐만 아니라 사료로서도 중요도가 높고, 옥수수는 미국이 세계 총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브라질, 중국, 멕시코, 인도 등에서 많이 재배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세계 3대 작물로 밀, 베어가 쌀이지, 옥수수. 근데 배는 이건 주로 아시아에서 많이 생산하니까 아시아가 전체 생산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밀은 북아메리카나 유럽, 오세아니아에서 주로 생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옥수수는 미국이 가장 많이 생산해서 미국의 세계 총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옥수수는 식용작물뿐만 아니라 사료로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미국 외에도 브라질, 중국, 멕시코, 인도 등에서 많이 생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래서 세계 3대 작물에 대한 밀, 배, 옥수수, 요건 밑줄 꺼놓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둘째 줄 쌀은 아시아 생산량이 세계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면부터 맨 마지막 옥수수는 미국이 세계 총생산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브라질, 중국, 멕시코, 인도 등에서 많이 재배한다까지 밑줄 이거 꺼놓으시고요. 됐죠? 자, 그 정도 해놓으시고, 우리나라의 재배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농업은 오랫동안 작물 생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농가 밭의 면적이 줄어들고 있으며 농업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작물 생산액의 비율도 매년 낮아지고 있다. 여기까지 밑줄.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작물 생산이 농업에서 작물이라는 것은 재배하는 식물이 말이에요. 재배 식물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 논밭의 면적이 최근에 줄어들고 있고, 농업 총생산액 중에서 이와 같이 경작하는 작물이 차지하는 비율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농가밭의 면적이 줄어들고 있고, 농업 총생산액 중에서 차지하는 작물 생산액의 비율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농어촌에 가면 젊은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이 노동력 부족이야. 농촌의 노동력 부족. 그게 큰 원인이다. 됐죠? 농촌의 노동력 부족. 자, 그러나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 거야. 1헥타르당 생산량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재배 기술이 발달되고 있고 성역화되어 있고 이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생산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쌀의 생산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거는 품종 개량이라든지 재배 기술의 발달이라든지 농업 기자재의 개량이라든지 농촌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의 효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품종 개량, 재배 기술의 발달, 농업 기자재의 개량, 농촌 지도, 그리고 성역화, 자동화 이런 것들의 결과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논밭의 면적은 줄어들고 있고 총농업 중에서 경작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지만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증가되고 있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됐죠? 자, 이 정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뭐 특별히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래서 제1편을 받고 이제 제2편에서 작물의 유전성 이거 한번 봅시다. 제2편. 작물의 유전성에 넣고 품종의 의의와 구비 조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품종의 의의에서 체크 포인트가 나와 있죠. 체크 포인트 위에 하나, 둘, 셋, 한 5줄 보니까 한 품종 내의 개체들은 여러 행질에 관여하는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한 품종 내의 개체들은 키라든지 잎의 모양이라든지 꽃의 빛깔이라든지 수확량이라든지 단백질 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체로 유사하다. 다른 품종과 구분된다. 그런데 품종이라는 것은 동일 품종에 포함된다라고 하면 키도 비슷하고 잎 모양도 비슷하고
수확량도 비슷하고 단백질 함량도 비슷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동일 품종 내끼리는 비슷하고 동일 품종끼리는 이와 같이 비슷하고 그러면 다른 품종과는 이런 것들이 다르다 이 말이야. 다르다. 이게 품종이다 말이야. 품종. 그렇지. 그래서 품종은 예로부터 옛날부터 쭉 재배해온 재래종, 재래품종, 재래종, 외국에서 들어온 도입품종, 그 다음에 품종 개량을 통해서 육종한, 품종 개량을 통해서 만든 육성품종,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종, 옛날부터 쭉 재배해왔던 재래품종, 재래종, 외국에서 새로운 품종을 도입해 올 수도 있겠지, 도입품종, 그 다음에 품종 개량을 통해서 새로 육종한 육종품종, 이렇게 나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품종의 분류는 문, 강목과 속종. 여기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밀접한 품종에 해당돼. 같은 종이다. 같은 속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명법으로서 명명을 하는데 속명, 종명, 명명자, 린너가 제작한 이명법으로서 이렇게 명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체크 포인트에 문, 강목과 속종하고 그 바로 밑에 린너의 이명법은 속명, 종명, 명명자, 명을 변기하는 방법이다.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량 품종이 갖춰야 될 구비 조건. 그러면 이제 우량한 품종이다. 품종 중에 좋은 품종이다. 우량 품종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겠는가? 그 쭉 나와 있죠. 우수성, 균일성, 영속성, 광지역성을 갖추고 있는 품종이 우량 품종이다. 그래서 우량 품종이라면 품종이 우수해야 된다. 우수성. 그 다음에 균일성.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속성. 네 번째로 광지역성. 자, 이런 조건을 갖추어야만이 우량 품종이라 할 수 있다. 그럼 우수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품종의 행질이 우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자, 우수성 하면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밑줄 그어 놓으시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29페이지 예를 들어서 일품배는 밥맛이 좋다. 특성 중에서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대왕 땅콩은 알이 굵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품종이어야 우량 품종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균일성. 자, 이러한 우수성은 그 품종의 모든 개체들이 모두 똑같이 지니고 있어야 되겠다. 근데 어떤 품종에 속하는데 그 품종에 있는 각 개체들, 그 품종에 포함되는 개체 하나하나 개체들을 보니까 이거는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개체는 우수하지 못하고 이거는 우수하고 우수하지 못하고 이런 막 섞여 있으면 그거는 품종으로 따질 때 그 품종이 우수 품종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어떤 품종에 포함되어 있는 각 개체들의 특성상의 우수성이 모든 개체에게 다 똑같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그 품종을 우량 품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게 균일성입니다. 균일성. 그렇죠? 균일성입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거 해놨는데, 옥수수 같은 경우를 예를 드는데, 옥수수의 재래종 옥수수와 교잡종 옥수수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했어요. 근데 재래종이다, 종. 품종. 교잡종이다, 종. 품종이지. 근데 교잡종에 포함된, 자, 여기 쫙. 요건 재래종이고, 재래종이 각 개체들, 하나. 요거는
교잡종의 개체들이다. 그런데 교잡종의 개체들 보니까 옥수수 알이 많이 달리고 빛깔도 좋고 그리고 옥수수 키도 고르고 이렇더라.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렇더라. 키도 고르고 옥수수 빛깔도 좋고 그렇더라. 그러면 이게 그 우수한 특성을 여기는 다 가지고 있구나. 균일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 다음에 영속성은 이러한 우수한 특성이 매년 해마다 재배를 하더라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나타나야 되겠다. 우수성이 영속적으로 나타나야 되겠다. 좀 나타나다 그 어느 해는 안 나타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광지역성은 가능한 한 재배가 가능한 지역이 좀 넓어야 우량품종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광지역성의 재배 조건이 조금이라도 더 알맞은 품종이 그 지역의 우량품종이 되는 것이다. 산간 고랭지에는 내냉성이 강한 조생종 배를 심어야 하고 남부 평야지에는 만생종 배를 심어야 수확량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산간 고랭지에는 추위에 잘 견디는 조생종 배요. 남부 지방은 만생종 배를 심으면 수확량이 많다.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어느 지역성에 맞는 그런 품종이어야 되겠다. 근데 우량 품종이 되려면 가능한 한 맞는 지역이 좀 광범위해야 되겠다. 광지에서. 자, 그래서 우량 품종이 갖추어야 될 조건 하면은 보통 여기 나와 있는 4가지 정도 하는데 우량이니까 그 품종의 특성이 우수해야 되고 우수한 게 모든 그 품종의 모든 개체가 다 그래야 되고 오랫동안 영속성을 가지고 우수해야 되고 넓은 지역에서 재배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우량 품종이 갖춰야 될 조건이다. 그 다음에 우량 종자. 우량 품종 중에서도 이제 이걸 계속 번식을 시키는데, 그럼 우량 품종이 계속 번식되면은 그만큼 수확량도 더 증가될 수 있고 좋겠죠. 그러면은 이제 종자 번식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량 품종에 포함되는 종자를 계속 심어서 정식시키면 되겠지. 근데 우량 품종이 종자라고 해서 전부 우량 종자냐? 그건 아니다. 그 종자 자체가 우량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조건이 필요하겠다. 이런 이야기지. 그죠? 그러니까 1번에 우량 종자라고 하는 건 우량 품종에 속하는 종자여야 되겠다. 당연한 이야기지. 우량 품종을 정식시킬 필요가 있으니까 우량 품종에 속하는 종자여야 되겠다라고 하고, 두 번째, 유전적으로 순수해야 되겠다. 유전적으로 호모의 형태여야 되고 헤테로에서는 곤란하겠다. 그래서 이행 종자가 섞이지 않아야 되고 유전적으로 그 행질 유전행 자체가 순수한 게 우량 종자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리적으로 좋은 종자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뱅충해에 대한 저항력 같은 것이 아주 큰 이런 종자에 좋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뱅충해에 감염되지 않은 종자에 되고, 뱅충해에 이미 감염되어 있는 종자는 우량 종자로 볼 수 없고, 당연히 발화력이 좋아야 되겠다. 잘 싹이 틀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난초 종자는 이물이 섞이지 않아야 되겠다. 난초 종자란 말은 진흙과 혼합된 종자입니다. 진흙하고 막 혼합이 되어 있든지 이물이 섞여 있는 종자는 좋은 종자로 볼 수 없겠지. 그래서 자, 이런 우량 품종에 포함되는 이런 품종을 쭉 보급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 우량 품종에 포함되는 종자를 잘 선별해내서 이걸 보급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우량 품종의 종자다 해서 전부 우량 종자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우량 종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우량 품종에 포함되어 있는 종자여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아야 되겠고, 유전행 자체가 순수해야 되겠고, 그죠? 발화력이 좋은 종자여야 되겠고, 뱅충해에 이미 감염이 되어 있는 종자는 안 좋으니까 감염 안 돼야 되겠고, 또 생리적으로 이런 뱅충해에 좀 강한 그런 종자여야 되겠다. 이게 이제 우량 종자의 구비 조건입니다. 됐죠? 우량 종자의 구비 조건이다. 자, 그러면 이제 품종을 선택하겠다. 어느 곳에 어떤 품종을 심어서 경작을 해야 되겠는가, 재배를 해야 되겠는가 라고 할 때 그 품종이
품종이 갖는 특성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 특성과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라든지 이런 게 좀 잘 맞아 떨어져야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그런 점에서 품종의 특성과 선택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밑줄 그어봅시다. 자, 1번의 맨 마지막에 재배 환경, 경영 조건 및 재배 방법을 고려해 가장 알맞은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되어 있지. 당연하지. 그리고 재배 환경, 경영 조건 및 재배 방법을 고려하여 가장 알맞은 품종을 선택하는 일이 중요하다. 밑줄 그어 놓으시고, 다음에 2번의 둘째 줄에 품종을 선택할 때는 특별한 특성을 가진 품종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한 우선적으로 그 지역의 장려 품종을 선택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지역적 조건에 잘 잘 맞는 그런 품종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장려하고 있는 품종을 선택하는 게 좋은데 특별한 특성을 가진 품종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 특별한 특성을 갖추고 있는 품종을 당연히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지역의 장려 품종을 선택하는 게 좋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기상재해나 뱅충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재해의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품종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 뱅충해에 대한 저항성, 어떤 기상재해가 많다, 냉해라든지 또는 뱅충해, 어떤 뱅충해가 그 지역에 많이 전염되는 이런 그 지역의 뱅충해가 어떤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지역의 작물을 선택할 때는 그러한 뱅충해에 강하고 또 냉해에 강한 이런 작물을 선택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품종의 특성 해가지고 30페이지에 품종의 특성. 자, 품종의 특성. 동일한 품종이 포함된다. 동일한 품종이다 라고 한다면 비슷하다. 뭐가? 키도 비슷하고 단백질의 함량도 비슷하고 뭐 이렇단 말이야. 자, 그런 게 쭉 나와 있어. 나와 있는데 이 중에 몇 가지만 한번 쭉쭉 살펴봅시다. 키. 동일한 품종에 포함된 키들은 다 비슷해. 근데 배나 맹류에서 키가 너무 큰 것은 쓰러질 우려가 있다. 키가 너무 크면은 쓰러질 보복될 가능성이 크다. 당연하지. 그 다음에 배 까락. 특히 배에서는 까락이 긴 것은 털어 다듬기가 불편하다. 배 가시래기. 배 가시래기가 긴 거는 다듬기가 불편하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초 형태. 이삭과 키는 작으나 이삭수가 많은 수수행 품종은 팽야지에 알맞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이삭과 배에서 이삭과 키는 작지만 이삭수가 많은 이러한 품종이 수수형 품종입니다. 수수형 품종인데 이런 수수한 품종은 팽야지에서 재배하는 게 적절하다.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조만성. 조생종이다. 만생종이다. 이런 거. 자, 배에서 상간지나 조기 재배의 경우는 조생종이 좋죠. 그래서 상간지는 추우니까 빨리 수확할 수 있는 조생종이 좋습니다. 그래서 상간지나 또 조기 재배의 경우에는 조생종이 알맞고 팽야지대에서는 만생종이 오히려 수확량이 많아서 더 유리하다. 이 밑줄. 자, 배에서 상간지나 조기 재배의 경우에는 조생종이 알맞고 팽야지대에서는 만생종이 수확량이 많아 유리하다.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모짜리에 모를 더 오래 둘 때는 모가 노숙하고 모낸 뒤 배자람에 난조가 생기는 정도를 말한다. 이걸 뭐라면 가멍도라고 그런다. 모대일수 가멍도라고 그러는데 모대일수 가멍도가 낮은 품종일수록 모짜리에 오래 두어도 피해가 적으므로 천수답 등에서 예전보다 비가 늦게 와서 모내기가 늦어지게 되어 모짜리 기간이 보통보다 퍽 길어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모대일수 가멍도가 낮은 품종이 안전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건 이제 밑줄로 그어 놓읍시다. 묘대일수 가멍도가 낮은 품종일수록 모짜리에 오래 두어도 피해가 적단 말이야. 그래서 모대일수 가멍도가 낮은 이런 품종은 주로 천수답이라든지 비가 잘 안 오는 지역에는 묘대일수 가멍도가 낮은 그런 품종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 이 말이지. 그죠? 밑줄 그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쭉 참고를 해보시고요. 17번에 보니까 추락 저항성 이런 게 있지. 추락 저항성 이런데 추락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생육 후반기에 잎이 마르고 이래서 가을에 수확량이 줄어드는 현상을 추락 현상이라고. 한문들을 많이 써서 그런데 가을에 수확량이 줄어드는 이런 현상. 그래서 가을에 수확량이 줄어드는 이런 현상을 추락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생육 후반기에 접어들어서 잎이 마르고 퇴색됨에 따라 가을에 수확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추락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이런 품종은 수확량이 적으니까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래서 추락 현상이 좀 덜한 그런 품종이 좋겠다. 내병성, 병에 견딜 수 있는 성질이 강한 게 좋겠다. 그 다음에 20번에 수확량이 많은 것이 좋겠다. 광지역 적응성, 가능한 한 넓은 지역에서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적응성이 있는 품종이 좋겠다. 자, 이런 등등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고요. 품종의 이름은 유래지에 따른 거, 발견자에 따른 거, 특유한 특성에 따른 거, 이래서 이름을 탁탁 다 짓기도 합니다. 뭐 울산콩이다. 이건 유래지를 이야기한 거죠. 발견자를 따라서 정찬서가 발견했다라고 해서 찬스배다. 뭐 이렇게. 특유한 특성. 호박에서 서울다다미, 서울다다기 이런 거. 그 다음에 육성 품종명에 따라서 지을 수도 있는데 육성 기간에 따라서 수원의 농사 시험장에서 육종했다. 수원 번호를 붙이고 호남 작물 시험장에서 했다. 뭐 1위 번호를 붙이고 서산 번호를 붙이고 목포 번호를 붙이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육성지를 상징하는 거. 칠보배다 이러면 칠보가 품종 개량을 한 지역이 칠보다. 칠보 지역. 그 다음 밀성, 배품종의 밀성은 밀양의 영남 작물 시험장에서 육종했다. 품종 개량을 한 거다. 만경, 호남 작물 시험장에서 육성해서 만경팽야가 있는 호남 작물 시험장에서 했다. 이런 만경. 뭐 이런 등등. 자, 이렇게 이제 이름을 쭉쭉 붙이는데 도입 품종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도입한 품종은 원명을 그대로 쓰는 게 상례이다. 일본에서 도입한 도입 품종, 아키바리, 비해서 아키바리를 원명을 그대로 쓴다. 그래서 외부에서 도입한 품종의 이름은 원명을 그대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품종의 이름을 붙인다.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시험에 뭐 특별히 날 건 아니고 상식적으로 볼 때 품종 이름을 붙일 때 재래 품종은 어디서부터 유래됐느냐? 울산콩이다. 뭐 이렇게. 또 발견자에 따라서 찬스배다. 이렇게. 그 다음에 육성품종이다 하면은 품종 개량을 한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육성기간에 따라서 어느 기간에서 했느냐, 그 다음에 육성지역이 어디냐, 그 다음 도입품종의 경우는 외국의 원명을 그대로 쓰는 게 일반적이다.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품종 개량, 이게 이제 육종이라고 그러는데, 육종이라고 품종 개량을 하는 거예요. 자, 품종 개량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겠는가? 한번 쭉 나와 있는데, 새로운 품종이 출현되고 그 새로운 품종이 보다 더 우량 품종으로 개량한 것이기 때문에 수확량도 많을 수 있고 내병성도 강할 수가 있고 이렇게 돼서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죠. 자, 둘째 줄 오른쪽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채소 작물을 제외한 모든 작물의 품종은 정부가 직접 육종하여 농가에 분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채소를 제외하고는 모든 작물의 품종 육종은 정부에서 해가지고 농가에 분배하고 있다. 그 다음 경제적 효과. 자, 이 우량 품종으로 개량을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수확량이 증가될 수가 있고, 그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다. 재배 한계 확대, 새 품종을 육성함으로써 지리적 한계나 계절적 한계를 확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품종이 그전에는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만 생육이 가능한 그런 품종이었는데 새로운 품종 개량을 통해서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다 생육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고 계절적 한계를 극복한다. 예를 들어서 추위에 아주 약한 그런 품종이었는데 새로운 품종은 추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높은 내냉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품종을 육종했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계절적 한계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재배 안전성이 전데 새 품종의 육성으로서 윤작 체계를 조절할 수가 있고 중간중간 재배를 한다, 간작을 한다라든지 혼작을 한다라든지 이모작을 한다라든지 돌아가면서 경작을 하는 윤작 체계를 조절할 수가 있고 또 내병성이나 내충성이 높은 그런 품종을 보급함으로써 농약을 그만큼 전략할 수도 있고 자연 보호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결과를 내놓을 수도 있는 이러한 효과들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품종 개량의 효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2장으로 들어가서 육종의 의 이렇게 나와 있죠. 육종. 육종은 품종 개량을 말합니다. 품종 개량을 육종이라고 그럽니다. 자, 육종의 기초 해가지고 1번에 보니까 종래의 것보다 우량한 품종을 만들어내는 것 품종 개량이라고 한다. 품종 개량 밑줄 그어놓으시면 되겠지. 그리고 육종은 품종 개량을 말한다. 그 다음에 3번으로 와서 생물계에서는 개체들 사이에 행질의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이 현상을 변이라고 한다. 변이의 원인은 유전질의 차이에 기인하기도 하고 환경의 차이에 기인하기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그래서 개체들 사이에 행질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변이라고 해요. 변이. 행질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 변이, 돌연 변이. 그렇지? 자, 행질의 차이가 나타나는 걸 변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변이는 유전적 변이와 환경 변이가 있다. 유전적 변이는 교잡에 의해서 나타난 교잡 변이, 교잡 이외의 다른 요소에 의해서 나타난 돌연 변이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환경 변이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이를 말한다. 그래서 3번에 보니까 변이의 원인은 유전질의 차이에 기인한다. 이게 유전적 변이에요. 유전질의 차이에 기인한다. 유전적 변이고 환경의 차이에 기인하기도 한다. 환경 변이고 이런 변이는 유전적 변이와 환경 변이로 나눌 수 있고 유전적 변이는 교잡 변이와 돌연 변이로 또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변이에 들어가면 조금 좀 자세하게 쭉 봐야 되니까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변이의 이번 변이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